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드디어 저와 동희의 전기 기능사 기초 과외 마지막 영상, 그리고 전기 설비에서도 마지막, 바로 전기 도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동희야, 그동안 휴일이고 주말이고 하다못해 평일 저녁이고 없이 오빠랑 같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줘서 너무 고마워. 어때? 감회가? 이제 시험을 봐야지. 그래. 축배는 시험 끝나고 돌리도록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전기 도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단순히 전기 도면의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알아볼 만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할게. 그리고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가 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시험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 뭐 도면을 그려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그 도면에 들어가는 기호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게 뭘 의미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 기호의 뜻을 이렇게 적고 나서 해당되는 기호를 선택하게 하는지, 이런 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알면은 되게 쉬운 거고 모르면 아쉬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려 그래. 그래. 동의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복잡하게 생긴 전기 도면, 이게 왜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 도면을 알아야지 음. 전기 공사를 제대로 알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바로 그거야. 단순히 이제 우리가 건물을 그 짓는 과정에서 전기공사 같은 걸 할 때도 이 도면대로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 예를 들면은 뭐 동희가 지금 여기서 운전을 해서 부산을 간다 하면은 어떻게 갈 것 같아? 내비대로. 그치, 바로 내비 찍고 가겠지. 요즘이야 뭐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가 없을 정도로 너무 흔하고, 하다못해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통해서도 내비게이션 기능을 활성화가 됐는데, 불과 2005년 이전만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흔치 않았어. 그때는 보통 이제 그 종이지도, 지도책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길을 찾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 자동차 보험사에서도 보험 계약을 하면은 두툼한 지도책을 주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비게이션과 달리 지도는 이 압축된 종이 공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기호 같은 게 있었어. 그 지도의 기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는 지도를 제대로 보기가 되게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시청이 어떻게 생겼고, 또 경찰서가 어떻게 생겼고, 뭐 학교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간단한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다양한 기호가 있다 보면은 그 옆에 범례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길을 찾곤 그랬거든. 마찬가지로 전기 도면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이 해당된 건물에 전기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전선이 어디로 가고 콘센트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을 지을 때뿐만이 아니라 짓고 나서 전기 트러블이 생길 때도 이 도면을 제대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 실제로 이거 오빠가 이렇게 전기 도면을 구해온 게, 저번에 그 용인에 있는 좀 대형 아파트, 거의 80평 가까이 되는 아파트에 누전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좀 단순하게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면서 누전을 잡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관리 사무실에 가니까 마침 전기도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사진 찍어다가 오면서 결과론적으로 누전은 잡았지. 싱크대 쪽에서 이게 심한 누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갖고 싱크대도 드러내고 해갖고 누전을 잡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도면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오빠의 개인적인 그 이야기지만은, 이 전기 도면을 볼 줄을 알면은 그 고객들이 좀 전문가로 보는 게 있더라고.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아무리 전기 시공도 잘 하고 또 그 뭐 수리 같은 걸 잘한다 하더라도 2%가 부족한 거야. 도면을 볼 줄 모르면은. 근데 이것까지 반죽하게 봐서, 이쪽에 콘센트가 이렇게 있네요. 이쪽 콘센트는 이쪽 분전반에서 나왔네요. 뭐 이런 식으로 도면을 보고 해석해서 이를 고객한테 이야기를 할 줄 안다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확실히 전문가로 보이겠지. 그래서 이 전기 도면이라는 것은 시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무에서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요긴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강의는 어떻게 보면 파이널 파티라고 할 정도로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해줄 테니까 잘 듣고 오빠랑 같이 전기 기능사의 길로 가자. 그래. 자,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배선에 대한 이야기야. 배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절연전선도 얘기할 수 있고 케이블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절연전선은 기본적으로 전선관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배선의 기호라는 건 결국 전선관 또는 케이블의 기호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가지고 크게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선이라는 게 집에 여기저기 다닌다 하더라도 안 보이는 이유가 왜 그러냐? 어딘가에 숨겨져서 다니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면은 이 실선으로 돼 있는 천장 은폐 배선, 대표적인 게 이제 조명선이겠지. 천장 속으로 전선이 다닌단 말이야. 그리고 바닥 은폐 배선, 이건 좀 큼직한 점선 형태잖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콘센트로 많이 다녀. 그리고 노출 배선이라 해서 일반적인 점선으로 이렇게 표기한 거는 일부 공장 같은데 이제 추가로 배선을 한데 벽 속으로 넣지 않을 때는 이렇게 노출 배선을 해.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노출 배선이 있어. 이거는 원래 지을 때부터 있던 게 아니고 오빠가 다른 콘센트에서 따가지고 우리 지금 밥통에 쓰는 전기 플러그 예전에 만들어준 거 보여줬잖아. 그런 것이 바로 노출 배선이야. 근데 그게 좀 어수선해 보여갖고 이제는 다시 싱크대 속에다 넣었는데,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배선에 대한 기호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줄 알면 좋아. 근데 오빠가 한 가지 여기서 또 알려주냐면은 이 전기 도면의 기호 같은 것이 사실 우리나라 전기 설비 규정에 맞게는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옛날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 기술 같은 것을 많이 원조로 이렇게 봤던 일본에서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거의 다고, 아직까지도 이게 우리나라에 맞게 이렇게 어떤 개정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부하다 보면 이게 뭐지? 이게 왜 우리랑 안 맞지? 막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면서 일본의 기술 원조를 받다 보니까 이런 전기 도면 같은 것도 특별하게 어떤 필터링이 없이 그대로 갖고 와서 좀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있기는 있거든. 그런 거는 우리 동의가 그냥 오빠가 설명해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그래. 사실 오빠는 이런 거 들으면서도 되게 막 궁금했어. 이거 뭐지? 왜 안 맞지? 막 좀 뭔가 이상한데 하고 와서 내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일본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더라고. 자, 그리고 방금 말했다시피 절연전선 같은 경우는 전선관, 즉 배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된다 그랬는데, 이 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배관 안에 전선이 몇 가닥이 있냐 이런 것도 표기를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예를 들면 천장 은폐 배선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에 두 가닥의 전선이 지나간다.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보통 조명선 같은 거 아니면 접지가 없는 전열선 같은 게 이런 식으로 하겠지. 마찬가지로 세 가닥 같은 경우다 그러면은 여기에다 이렇게 사선을 세 개를 그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사선 표시라는 게 결국 그걸 말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선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식으로 이렇게 딱 처리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빈 전선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뭐 추가로 콘센트를 빼거나 할 때는 여기다 전선을 넣어도 된다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은 뭐 1.6 이렇게 막 숫자가 써 있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전선의 단면적, 즉 전선 굵기인데, 우리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KEC, 즉 IEC 규정에 맞게 1.5 스퀘어, 2.5 스퀘어, 4 스퀘어 이런 식으로 나가. 동의도 예전에 오빠가 외우라 해서 외웠을 거야.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의 전기 규격으로 해서 미리를 아직 쓰거든. 그래서 1.6mm, 2mm 막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표기된 1.6도 결국에는 일본 전기 규격에 맞게 이렇게 적은 거지만 우리는 우리에 맞게 이렇게 적어주라는 거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또 이 숫자, 이게 바로 전선관 규격으로서 뭐 19mm, 즉 19파이짜리 전선관, 16파이, 뭐 17파이 뭐 이런 식인 거고, 이 앞에 붙는 게 이제 전선관의 종류를 약호로 이렇게 표기한 거지. 그리고 플로우 덕트 같은 게 이렇게 표기를 하고, 정션 박스라는 게 있어. 정크션 박스. 들어본 적 있어, 동의는? 들어본 적 있어. 뭐인 것 같아? 그 중간에 껴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 중간에 껴주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게, 정크션 박스라는 것도 있고 풀 박스라는 것도 있어. 이게 둘 다 얼핏 보기에는 되게 비슷한데,
가정집이나 상점 이런 데서 공사할 때는 크게 구분을 많이 안 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뭐 플랜트 같이 대규모의 어떤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공장도 좀 큰 규모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정크션하고 풀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전기도면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크션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좀 그 들어오는 대로 내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은 10가닥의 전선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나갈 때도 10가닥이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게 정크션이라면은, 풀박스 같은 경우는 10가닥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나갈 때 모두 이걸 컴몽, 즉 서로 결선을 해서 한 가닥으로 내보낼 때 쓰는 걸 말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되냐면은, 우리 분전반을 보면은 회로가 분기가 된다 그랬잖아. 분전반으로 들어오는 전선은 실질적으로 2가닥이야. 전압선과 중성선인데, 거기에서 이제 차단기만큼 분배가 돼서 여러 가닥으로 나가기 때문에 분전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풀박스가 되는 거고, 거꾸로 정크션 박스라는 것은 그 10가닥의 선이 들어오는 것이 그대로 또 10가닥이 나간다 하는 것을 말해. 이해하겠지?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풀박스에 대한 어떤 기호 같은 것도 나오겠는데, 이 풀박스의 기호는 그 배전반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이따가 보면 알 거야. 그리고 금속 덕트는 영어로 메탈 덕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 모양의 MD라고 표기해주고, 라이팅 덕트, 이거는 흔히 말하는 네일등이거든. 네일등 같은 경우는 LD, 즉 라이팅 덕트의 약자를 쓰고,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천정에서 이렇게 선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나, 아니면 네일 자체가 나전선으로 있는 노출 배선이기 때문에 점선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피드인 박스라는 거는 이 네일과 네일 사이를 접속시켜 주거나 종단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전압 그리고 극수 용량 개입하고, 접지 같은 경우에는 접지가 영어로 us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 알파벳 E를 써준다. 그렇게 되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동일층의 상승 인하는 특별히 표시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일반 뭐 가정집이야 당연히 그냥 한 층만 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막 층이 여러 개로 돼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같은 층 내에서 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땐 특별히 표시를 하지 않지만은, 이것은 이제 층을 넘어서 올라가는 경우, 대표적인 게 EPS실 같은데 이제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해서 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 이럴 때는 표시를 해주라 이 얘기야. 그때 표시하는 게 바로 여기 아래 보면 상승, 인하, 소통 뭐 그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게 케이블 방화구역 관통부에서도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 건물에 불이 나면 불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게 이렇게 보호되는 구역이 있단 말이야. 그곳에 이렇게 케이블을 통과시킬 때 층을 바꿔서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 표시, 내려간다면 인하, 소통이라는 것은 아예 방화구역을 이렇게 통과시킬 때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접지극이라는 게 있어. 접지극이라는 거는 그 땅 속에 접지를 직접 이렇게 묻는, 접지봉이 됐든 접지망이 됐든 그런 것이 바로 접지극인 거고, 우리가 그리고 좀 이제 건물 같은 게 크면 접지 단자가 또 따로 있어. 그러면은 전기를 위한 접지 외에도 이제 뭐 피레기 아니면은 뭐 통신 쪽 이런 모든 접지 같은 것을 모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접지 센터라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땅 속에 묻는 접지극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받는 반면에, 방금 보였던 이 접지 선들이 모두 모이는 접지 센터는 이렇게 EC, 즉 어스 센터, 거기에서 이렇게 따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접지 단자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또 되게 특이하게 생겼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접지 센터보다는 좀 작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분전방 같은 데에도 보통 이제 접지를 물리는 공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따로 이렇게 접지 단자를 두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이렇게 좀 작은 크기의 어떤 동그라미에 그 접지 표시를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이 수전점, 우리가 그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한전과 그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사이에 분기되는 지점, 이걸 이제 책임 분계점이라 해서 보통 인입구라고 많이 얘기를 해.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 포인트인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고, 점검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같은데 천장에 텍스가 돼 있다면은 그 텍스 위로 전선이고 뭐 배관이고 모든 게 엄청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보기 위해서 가로 세로 60cm 정도의 이렇게 네모나게 모양을 만들어. 그래갖고 사다리를 타고 거기로 올라가면 열 수 있는 조그마한 고리 같은 게 있거든. 그걸 딱 누르면 탁 열려. 그러면은 사람 머리도 이렇게 들어가서 내부를 볼 수 있고, 거기서 작업하기에 손도 넣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점검하기 위한 구멍, 그걸 점검구라고
된다 그러고, 오빠가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정크션 박스와 풀박스의 차이 얘기했잖아. 이 풀박스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네모에다가 사선 양쪽으로 그은 모습, 이게 풀박스인데, 이건 이제 뒤에 가서도 보면 알겠지만 배전반하고 똑같은 기호를 쓴다 이렇게 보면 돼. VVF용 조인트 박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가 힘들 거야. 엄밀히 말하면은 이 VVF가 일본의 전선 약호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장의 아저씨들이 노맥스 전선이라는 게 있어. 그 두 가닥의 선이 하나의 이 피복에 딱 덮여져 있어가지고 뭐 조명 공사를 하든 뭐든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전선이 있거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CVF 전선이라 그래. 근데 그게 원래 일본에서의 VVF를 갖고 와서 그렇게 바뀐 거거든.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직도 목조 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 VVF를 그 집 같은 데에서 전기 공사를 많이 하게 해. 우리나라에서는 엄밀히 말하면은 그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VVF용 조인트 박스 같은 것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버스 덕트. 버스 덕트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 발전소 같은데 아니면 변전소 같이 대용량의 전류를 흘려보낼 때 아니면 너무 높은 전압의 전류를 흘려보낼 때 이제 일반 구리 전선 갖고나 알루미늄 전선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버스 덕트라고 고체 덩어리를 전기 설비에 연결을 한 것이 바로 버스 덕트야. 그래가지고 버스 덕트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먼저 그 피더 버스 덕트라고 써 있는 거. 피더라는 것이 뭔지 알아? 피드가 뭔지 알아? 피드? 주다. 주다지. 그럼 피더는 뭘까? 주는 사람. 주는 사람을 말하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조금 더 앞서 나가서 버스 덕트라는 게 전류를 흘려보내는 공간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피드 버스 덕트라는 거는 중간에 누구한테 그렇게 주는 것이 없이, 즉 중간에 부하를 접속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전류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 없이 우리가 목적지까지 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그 반대되는 건 뭘까? 우리 뭐 피드백 해갖고 뭐 100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반대가 바로 플러그인 버스 덕트야. 이거는 중간에 부하를 접속할 수 있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지. 그 중부고속도로라고 서울 그 동서울부터 청주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천이라고 하는데 고속도로가 분기가 돼. 이천에서 동서울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인터체인지가 없어. 그게 피드 버스 덕트라면은 플러그인 버스 덕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냥 고속도로에서 이천에서 동서울까지 가면서 중간에 뭐 곤지암, 광주, 하남 이런 데에도 인터체인지가 있는 거야. 당연히 바로 이렇게 내려갈 사람한테는 피드 버스 덕트가 더 좋지만은 중간 경유지를 갈 사람들한테는 플러그인 버스 덕트를 쓰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면 되고, 트롤리 버스 덕트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보기는 힘들지만은 옛날 69년까지 서울 시내에서 노면 전차라는 게 있었어. 그걸 이제 외국에서도 아직도 활용하는 나라가 있고 보통 이제 트램이라고도 많이 하지만은 다른 말로는 트롤리 버스라고도 많이 해. 이 트롤리 버스랑 노면 전차 같은 걸로써 이 노면 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이동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 덕트 중에서도 이동이 가능하게 만든 게 트롤리 버스 덕트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방수형 같은 경우는 WP. 뒤에 가서도 다른 전기 기호에서도 이 WP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방수, 즉 워터 프로텍트, 보호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덕트에도 이렇게 전기 방식과 전격 전압, 전격 전류 뭐 그런 것을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고, 익스펜션을 표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는데 익스펜션이라는 게 뭔지 알아? 기억이 안 나. 익스펜션이라는 것은 그 팽창? 그렇지, 팽창과 비슷한데 쇠붙이의 특성상 열을 받으면 늘어나고 열을 안 받고 그러면 수축되잖아. 이런 걸 가리켜 이제 신축성이라 그래. 열 신축성. 이거에 따라서 변화량을 흡수하는 거죠. 즉 열을 많이 받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익스펜션이라 그래. 근데 알다시피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열이 그만큼 많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 버스 덕트 자체가 늘어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바로 익스펜션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오프셋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기했는데, 오프셋이라는 것은 버스 덕트 자체가 이렇게 쭉 있잖아. 근데 이렇게 갈 때가 있어.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는 거.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엘보우라고 해.
엘보, 팔꿈치.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 이렇게 갈라지는 거. 이런 데는 T라 그래. 자, 그러면 오프셋은 무엇이냐면은 오프셋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해. 알 것 같지? 그래서 오프셋은 달리 이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가 같은 층간의 높낮이 같은 것을 조절할 때는 따로 표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하지만은 이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따로 표기를 하지 않는다 했지만 다른 기호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다른 엘보우나 T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따로 기호가 없고 오프셋만 이렇게 기호가 있다 생각하면 돼. 그리고 탭푸치를 표시하는 경우, 즉 중간에 이런 부하 같은 경우가 중간에 이렇게 전원선을 빼가지고 부하에 접속할 때를 탭푸치를 이용한다 그러는데, 이 탭푸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그렇게 보면, 또 이제 그 뭐 공장이 워낙 커가지고 이제 뭐 층을 바꿔서 올려야 되거나 내려야 될 때는 이렇게 상승 인하 표시를 이렇게 해준다 보면 되겠다. 이것들은 우리가 많이 본 거일 거야. 뭐 동의도 딱 들으면은 용어 자체가 막 새롭지 않을 거야. 전동기, 콘덴서, 에어컨, 변압기 막 그렇잖아. 전기기기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인데, 먼저 전동기는 말 그대로 모터, 모터다 보니까 이 동그라미 안에다 모터를 그대로 적어준다 생각해서 M을 써준다 이거야. 대신 그 옆에다가 뭐 이렇게 3상 200V, 3.7kV 뭐 이런 식으로 전기 방식이나 전압 뭐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몇 마력이면아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용량 같은 경우 뭐 킬로와트 이런 거 같은 것도 적어줄 수 있으면 적어주라 이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잘 보면 알겠지만 콘덴서라는 기호가 있어. 우리 예전에 전기 그 회로에서 RLC 오빠가 설명해 줄 때 R 같은 경우에는 기억날 거야.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 같이 생겼고, L 인덕턴스, 코일은 이렇게 돼지꼬리 같이 생겼고, C는 그렇지 이렇게 생겼어서 서로 양쪽에서 딱 막는다 그랬었지. 자, 그 모습과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이 C라는 게 커패시터를 얘기하지만은 커패시터가 예전에는 콘덴서라고 많이 했어. 지금도 많이 그렇게 얘기해. 그게 뭐 틀린 거는 아니야. 이제 근데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이 용어 선택 같은 게 좀 바뀐 거지. 그래서 이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렇게 네모 안에다가 이 카패시터 기호를 써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걸 어디서 활용하냐? 오빠가 얼마 전 강의에서 얘기를 해줬을 거야. 바로 지상 전류가 많이 흘러서 지상 역률이 떨어지는 것을 잡아줄 때 우리가 카패시터를 이용한다 그랬잖아. 조상 설비 설명할 때 거기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 거고, 전열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H를 써. 왜냐? 열이 뭐야 영어로? 히트. 그치. 거기에서 따왔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이제 건강, 보건, 병원, 의료용 뭐 그런 거에서 쓸 수 있는 헬스하는 다른 H야. 환기팬, 선분기 포함해서는 딱 봐도 알겠지만은 그 무한대, 수학의 무한대 기호라고 할 수 있는 인피니티와 비슷한 것을 그려주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주고, 룸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RC를 써. 왜냐? 우리가 이제 에어컨 하는 것은 이게 실제 용어는 아니야. 정확하게는 에어 컨디셔너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일본 애들은 뭔가 네 글자로 이야기하기를 되게 좋아해. 근데 에어컨은 세 글자인데 이게 이제 일본 애들 기준으로서는 네 글자가 돼. 그래서 일본 애들은 에어컨을 쓸 때 뭐 이렇게 에아 컨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글자, 그 말고도 뭐 리모컨, 뭐 플랫폼 막 이런 식으로 네 글자로 딱딱 만들어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냥 이 에어컨 부르는 것이 결국에는 에어 컨디셔너 그리고 룸, 그러기 때문에 원칙상은 RC를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실외기는 0 그리고 실내기는 1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소형 변압기 이것 또한 그 우리는 보통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쓸 때 도란스 그랬어. 이 도란스도 말 그대로 트랜스포머가 일본 애들이 네 글자로 하기 좋아해서 도란스 그랬거든. 그래서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트랜스포머에서 T를 따고 거기다 원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우리가 봐두면 좋겠어. 그 벨 변압기는 B, 리모컨 변압기는 R, 네온 변압기는 N, 형광등용 안전기는 F, 그리고 고효율 반정등 즉 HID 등 같은 경우는 H를 표기한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시험에 내려면 낼 수 있거든. 정말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에 허를 찌르듯이 뽕 낼 수 있으니까 빡 받으고.
정류 장치는 뭐야? 우리 저번에 전기기기 마지막에서 다이오드 설명해 줬을 때 그 다이오드 기호 같이 생겼잖아. 즉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 전력 변환 장치를 얘기하지. 자, 그리고 축전기. 이걸 잘 보면 알겠지만은 직류 기호 같이 생겼어. 안에. 그 직류의 전원 같이 생긴 것에다가 네모를 이렇게 넣었다. 왜냐? 배터리는 직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에서 따왔기 때문에 G를 써주고 동그라미. 전동기와 서로 반대된다 그랬지. 실제로 우리가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냐 맞아. 오른손 법칙이냐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 둘은 하나의 쌍으로 외워주면은 이해하기가 쉽겠다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조명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너무 싱거워.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딱 그려주면 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조명 이야기야. 그런데 이제 벽에다 붙이는 거, 벽부등이라 그랬잖아. 그럴 때는 이 옆에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자 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뭐 글자나 숫자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게 어떤 등이고, 하다못해 뭐 개수를 적는 경우도 있어. 여러 개를 이렇게 설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표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노제트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전구를 달 때 쓰는 소켓 같은 걸 노제트라 그래.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표기해주고, 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이 천정에서 줄이 내려온 구조, 저런 것을 우리가 이제 펜던트 등이라 그러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무슨 알약같이 이렇게 딱 가운데를 가려지르는 모습,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고, 실링에 직접 부착한다. 실링이 뭔 줄 알아, 동이? 실링 알 것 같은데? 뭘까? 뭘 실링한다 그러잖아. 뭐지? 모르겠다. 정확한 정의는. 그래, 모르는 것도 좋아. 실링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천장을 말해. 아, 그래? 벽이 영어로 이 웰인 거는 많이들 알아, 사람들이. 근데 천장이 영어로 뭐야 그러면은 뭐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예 현장에서는 천장을 그래 덴조라 그래. 덴조. 일본식 표현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실링에 직접 부착한다는 건 천장에 직접 부착하는 거 말해. 그래서 여기에서 C와 L을 따가지고 CL로 이렇게 표기한다. 클리어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샹들리에는 알지? 우리 고급 호텔이나 아니면은 뭐 옛날에 지어진 궁전 같은 데에서 쓰이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등, 이거는 영어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앞에서 CH를 따가지고 이렇게 한다 보면 돼. 자, 그리고 형광등.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LED가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뭐 형광등 얼마나 쓸까 모르겠는데, 내나 그 형광등 등기구가 아닌 LED 등기구로서 형광등을 대체할 수 있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도면에서 이런 기호는 활용이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강원 자체가 기존에 이제 고압으로 되어 있는 형광등이 아니라 그 LED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똑같이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에 불을 밝혀주는 것으로서 그냥 동그라미만 그린 게 아니라 동그라미 주변에 이렇게 그 사각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인 거고, 벽에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게 그 지하철 그 터널 구간에 보면은 형광등이 그 지하철 터널 벽에 따다다닥 붙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로 붙이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세로 붙이를 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거야. 실제로 지하철 터널 보면은 역 근처에 와서는 일부 세로 붙이 이렇게 하는 걸 나도 봤어. 흔하지는 않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표기했고, 앞서 우리가 등기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등에 대한 정보 또는 여러 개 시설할 때는 표시하는 것도 똑같이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오빠 옛날에 자격증 시험에서도 나왔던 거야. 40W 조명을 2개를 설치할 때에 그 기호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을 거야. 아마 객관식이었으니까 필기에서 나왔나 보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형광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F로 표기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 왠지 알아? 형광등을 영어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맨 앞자인 F를 따고 이러거든. 그러기 때문에 형광등이 40W 2개다 하면은 이런 기호 옆에다가 이걸 조그맣게 적어줘야 돼. F40 곱하기 2 뭐 이런 식인 거고, 그리고 배선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뭐 등기구의 모양이 이제 뭐 길쭉한 형태가 아니라 좀 짤막하다 하면 이렇게, 그리고 뭐 정사각형 형태다 하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준다 보면 되고, 그리고
일반용 조명이나 백열등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전구 같은 게 있겠지. HID 등, 고전압 방정등 같은 경우에도 일반 등과 비슷하게 표기를 해준다. 대신 여기에서 다운라이팅, 즉 매입등 구조 같은 경우에는 DL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용량이랑 개수 같은 것도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건물 밖에 설치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해준다. 그러고 이 HID 등, 즉 고전압 방정등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내기가 좋은 게 이 세 가지 종류가 꼭 나온다고 보면 돼. 거기에 맞는 영어 약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의도 알겠지만은 원소 기호가 NA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N 생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 메탈 할라이드 등 앞에 메탈에 METAL이니까 M이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어. 수은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어로는 머큐리라고 해서 M을 써야 되는데 메탈 할라이드 등하고 똑같기 때문에 수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화학적 표현으로서 여기에서 이제 따가지고 우리가 수은등을 표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 자, 그리고 이제 콘센트에 대한 거야. 콘센트는 우리가 전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일 정도로 일반인들도 많이 의식하고 있는 거지. 왜냐? 전기를 사용하려면은 콘센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콘센트는 되게 친숙하기도 해. 거기에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 콘센트는 되게 귀여워. 왜냐면은 얼굴이 이렇게 두 개가 딱 있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이게 약간 45도 기울어져 있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런데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콘센트, 이 얼굴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보통 콘센트는 벽에 많이 붙어 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벽 붙이가 많아. 근데 이 벽 붙이를 할 때는 콘센트를 이 얼굴 모양을 그리는 게 아니라 누워있는 얼굴 모습. 비스듬히도 아니고 아예 대각선도 아니고 아예 그냥 세로로. 지금 이 모양을 잘 봐도 이렇게 세로 모드로 되어 있어. 왜냐? 벽에 붙어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얼굴 모양은 어디서 쓰이냐? 바로 천장에 부착했을 때. 뭐 요즘에는 그렇게 시공을 잘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에어컨 선을 따로 빼는 경우에는 벽을 깨는 것보다는 천장 일부를 빼가지고 에어컨 선을 많이 넣거든. 그때 이제 천장에다가 많이 부착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우리 이제 싱크대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이제 후원 같은 거, 이런 콘센트도 천장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그럴 때는 이런 식인 거고, 바닥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어. 플로우 덕트 같은 거 이용할 때 그렇게 하겠지.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시공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격 용량 같은 것을 표시를 해준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콘센트의 전격 용량이 16A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은 따로 표시를 안 해야 되지만은, 이제 공장 같은 데 쓸 수 있는 특수 콘센트 같은 경우는 20A, 32A 막 이렇게 더 용량이 커. 그런 거는 따로 표기를 해준다, 그렇게 보면 되고, 2극 이상인 경우는 국수를 표기하고, 뭐 3극 이상 경우에도 국수를 표기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적용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콘센트가 3극이 많아. 왜냐면은 2개의 전원극과 하나의 접지극 해갖고. 근데 일본은 접지가 의무가 아니야. 왜냐하면은 일본은 대지전압 150V 이하인 경우 접지를 생략해도 된다는 전기 규정이 있는데, 일본은 단상 100V, 단상 200V, 삼상 200V 이렇게 쓰기 때문에 단상 100V를 쓸 때는 굳이 접지를 안 하게 돼서 2극짜리 콘센트를 써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는 좀 안 맞아. 하지만 그 일본에 있는 것을 그냥 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거고, 콘센트의 종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빠짐 방지형, 즉 꽉 잡아준다 해서 우리가 잡는다, 영어로 뭐라 그래? 락 안 써? 거기에서 따서 LK. 그리고 걸림형이라는 것은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그런 콘센트가 아니라, 그 공장 같은 데에서 보면은 애초에 이렇게 콘센트 줄이 쫙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소위 플러그, 이것도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서로 벽에 붙여진 게 아니라 이동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걸림형이라 그러고, 접지 극붙이, 접지 단자 붙이, 그게 전부 다 이제 접지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접지 단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이는 이 콘센트 구멍 옆에 이 금속핀 같이 돼 있는 것이 접지 단자인 거고, 접지 극이라는 거는 애초에 구멍이 3개가 뚫려 있는 게 있어. 역시 공장 같은 데서 볼 수가 있어. 그걸 접지극 붙이라 그러고, 누전 차단기와 콘센트가 같이 있는 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나와. 그 욕실이나 아니면 지하실 같이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 쓰라고. 그런 거에는 그 누전이라는 게
어스 리커이지의 약자이기 때문에 EL을 이렇게 써준다. 이런 걸 알아두고 방수용은 WP. 방폭형. 이거는 뭐냐? 폭발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폭발로서 어떤 파편 같은 게 빵 튀면은 그 충격 같은 것으로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보호해주는 걸로써 폭발이라는 영어 약자. 뭐지? 익스플로션. 익스플로션에서 EX를 따가지고 여기 방폭용은 EX를 표기해주고 의료용은 HES 해서 H를 표기해준다 이렇게 보고 비상 콘센트 여기 소방법에 따른 거라는 거는 큰 건물이나 큰 공장 아니면은 이제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용 전기가 뭐 어떤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서 공급이 안 되더라도 비상 전원이 공급이 돼 비상 발전기 통해서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걸 말하거든. 거기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콘센트 같은 경우 이제 평소에는 못 쓰는 거지. 이제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만 쓸 수 있는 거 그때 콘센트로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화재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활용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야.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한다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전멸기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앞서 우리가 조명이라는 거는 그냥 동그라미만 딱 그리면 됐는데 이 전멸기는 동그라미에다가 색칠이 돼 있어. 자, 그렇다면은 동아, 내가 하나 물어볼게. 개폐기라고 우리 예전에 공부했을 거야. 개폐기가 영어로 뭐야? 개폐기 스위치. 그렇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위치야.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걸 하나 알려줄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것도 영어로 스위치라 그래. 개폐기와 전멸기는 엄밀히 다르잖아. 그치. 개폐기는 회로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영어로 스위치라 그랬어. 전멸기는 뭘까? 몰라. 모르지. 전멸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위치와 비슷한데 이거는 조명을 껐다 껐다 해. 그렇기 때문에 개폐기는 회로를 열었다 닫았다 해서 조명 회로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지만은 애초에 전기가 들어오는 간선의 회로를 끊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스위치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조명 스위치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전멸기를 말해서 조명에 한해서만 껐다 켰다를 하는 거야. 즉 개폐기가 더 큰 의미의 스위치가 되는 거고 전멸기는 작은 의미의 조명에 한해서의 스위치로서 우리는 보통 이걸 통합해서 스위치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엄밀히 역할이 달라. 여기서 말하는 전멸기라는 건 결국 조명을 제어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조명에 대해서의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어.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나라의 일반 전멸기, 즉 벽에 붙어 있는 그런 스위치를 텀블러 스위치라고 하거든. 이런 거의 전격 전류는 16A란 말이야. 그러니까 16A를 넘게 사용하면은 안 되는데 일부 뭐 등에 달려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는 막 6A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용량 같은 거는 이렇게 표기해 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명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그 극수 그리고 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스위치는 1극 스위치가 많아. 그래가지고 뭐 3개의 조명이 달려 있었다 그러면 그냥 3구 스위치를 단데 이런 게 다 1구인 거야. 왜냐? 전원이 한 곳에서 들어온다 보기 때문에. 근데 간혹 가다 오빠도 현장에서 보면 전원이 2곳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2극이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3로 스위치, 4로 스위치 이것도 예전에 오빠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계단이 딸린 단독주택 경우 계단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그 스위치를 같이 동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3로 스위치가 되는 거고 4극 스위치는 학교 같은 데 복도에 이렇게 설치돼서 3로 스위치 중간에 또 스위치를 다는 구조 이게 4로 스위치라고 하는 거고 뭐 겉에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면은 P 그리고 파일럿 램프를 내장한 건 L로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따로 이렇게 놓여졌으면 옆에다가 이렇게 그 조명 표시 같이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려주라고 해요. 파일럿 램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원 표시등이라 생각하면 돼. 적색 램프 같은 경우에는 운전 중 이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녹색 램프 같은 경우에는 정지 중 그렇게 이렇게 표기하는 것을 바로 파일럿 램프라 그래. 그리고 방수용은 WP, 방폭용은 EX. 타이머 붙이 한마디로 말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만 동작해라. 뭐 이렇게 가르쳐 타이머라 그러는데 그런 것을 붙였을 때는 T 이렇게 써주고 5개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전멸기를 타는 경우가 많아. 밖에 있는 거니까 뭐 해가 지고 나서부터 뭐 해 뜰 때까지 이렇게 알아서 켜라 그러면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자동이기 때문에 오토를 써서 A를 써주고 거기다 용량 같은 거 이렇게 적어준다 그러고, 전자 개폐기용 누름 버튼 그리고 압력 스위치, 플로트 스위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보다도 일반적으로 이제 시퀀스에서 많이 쓰이는 걸로써 전자 개폐기용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누를 때 작동하게 돼 있는 거, 그리고 딱 손에서 떼면 작동 안 되는 거, 이런 거에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안에 또 동그라미를 넣어, 그리고 거기에다 색칠을 한 거에다가 버튼의 약자인 B를 넣어주고, 압력 스위치, 압력 영어로 프레셔잖아. 그러면은 이게 필요인데 어떤 압력에 의해서 동작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막 동작이 되는 게 아니야. 대표적인 게 지하 주차장 같은데 들어오고 나올 때 사람이 이렇게 그 지하 주차장 통로를 다닌다고 해도 울리지는 않아. 근데 무거운 자동차 같은 것이 이제 딱 밟으면은 이제 동작하는 경우가 있어. 그 압력에 의해서. 그럴 때 뭐 왱왱왱 울고 뭐 이렇게 경광등 돌아가는 것이 이 압력 스위치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플로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탱크 같은데 이 물의 높이 같은 것을 통해서 동작시키는 거야. 예를 들면은 물탱크에 물이 다 차면은 이제 물을 그만 틀어도 되겠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것이 플로트 스위치야. 그래서 뭐 그런데 외에도 자동차 유량계 같은 경우에도 그 기름 탱크에 기름이 이제 많이 부족하게 된다, 추가로 주유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플로트 스위치가 인식을 해갖고 그 자동차 계기판에 연료 경고등이 이렇게 점등이 되는 것도 비슷한 플로트 스위치 때문에 그런 거고, 플로트 리스 스위치 전극 이렇게 있는데, 플로트 리스라는 건 플로트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이 플로트의 단계를 설정하는 거야.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전극이라는 게 결국 그 단계의 수를 말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극수를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는 점. 타임 스위치는 시간에 맞춰 동작하고 끄고를 만드는 거고, 전력량계, 우리 흔히 말하는 계량기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나 네모에 WH를 쓰는데, 오빠도 가끔 이렇게 도면을 보다 보면은 이게 WH가 와트 아워인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 WHM 같은 경우에도 틀린 말은 아니지. 와트 아워 미터의 약자이기 때문에 전력량계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변류기 CT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저전류를 5A의 소전류로 변성시켜주고 뭐 그런 것을 말해. 그래서 이거는 이제 CT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수변전에서는 또 CT 코일이라서 좀 다르게 표기하기도 해. 그리고 전류 제한기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활용은 안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집집마다 달려있지. 한전과 계약한 전력을 넘게 많이 쓰면은 일정하게 전류를 제한해 주는 거. 제한이라는 게 영어로 리미트잖아. 거기에서 따가지고 그 L을 표기하고, 누전 경보기, 누전 차단기는 있는데 누전 경보기를 쓰는 경우가 있나? 당연히 있지. 예를 들면은 반도체 공장 같이 정전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되게 중요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누전이 되더라도 전기를 차단해서는 안 돼. 왜냐? 공정이 멈춰버리면은 그 공정에 있는 그 반도체 재료들이 모두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손실이 어마어마해. 그러면은 누전이 생긴다 그러면 누전 경보만 해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위 회사에서 돌아가는 그 어떤 시스템을 멈춰야 된다. 지금 당장 뭐 생산하는 것까지만 생산하고 더 이상 생산을 잠깐 멈추고 누전을 잡아야 된다. 즉, 이 전기안전관리자한테 통보를 해서 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전류를 차단할 수 있게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누전 경보기를 활용하고, 지진 감지기,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까지 전기 설비에 다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앞서 말했던 이게 일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지진에 취약한 나라답게 이런 것도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아. 뭐 당연하지만은 어스콰이크의 약자인 EQ를 이렇게 표기한다. 좀 있어 보이려고.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이제 거의 끝났어. 개폐기. 앞서 오빠가 이제 전멸기와 개폐기의 차이를 얘기를 해줬잖아. 그 개폐기도 영어로 스위치다 보니까 네모 안에다가 이렇게 S를 표기했고, 배선용 차단기, 요즘에는 이제 배선 차단기라 많이 하지.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커의 약자인 B를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래. 그리고 배선 차단기를 기호에서는 이렇게 B로 표기를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MCCB라 그래. 그래서 몰디드 케이스드 서킷 브레이커의 약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뭐 극수 전격 전류, 퓨즈 전격 전류 같은 것도 옆에 표기를 해줘야 되고, 전동기 전용 이렇게 브레이커, 제동기라 그러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고,
그 외에 그냥 S, 즉 개폐기 표시했다 옆에다 M12로 이렇게 표기를 해도 좋다. 뭐 그래. 자, 그리고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 누전이 어스 리커지니까 거기에서 따서 2만 이렇게 표기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과전류를 잡냐 못 잡냐 뭐 그런 것 같은 것도 따지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누전 차단기는 기본적으로 과전류도 잡아. 그렇기 때문에 과전류 소자가 붙어 있어 갖고 여기에다가 맨 위에 극수 그리고 30AF 이거는 프레임의 크기, 프레임 전류 그리고 15A라 써 있는 게 이게 전격 전류가 되고 30mA라는 건 전격 감도 전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면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폐기에 S에다가 ELB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광기 같은 경우는 그 조명의 밝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스위치야.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는 은은하게 언제는 환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조광기에 다이얼 같은 걸 돌려갖고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리모컨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제 원격으로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셀렉터 스위치라는 것은 껐다 켰다 이렇게 1과 0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단계를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셀렉터가 뭐야? 선택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선택을 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그 로브 스위치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 텔레비전 이게 채널 돌릴 때 탁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하는 구조 그렇게 보면 되고 리모컨 릴레이라는 것은 역시나 릴레이라는 것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 원격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다 보면 돼. 그리고 이건 정말 전기도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 배전반, 분전반 및 제어반의 표시로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네모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지만 배전반 이거 오빠가 강의 초반에도 얘기했을 거야. 풀박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분전반 같은 경우에는 네모 아래다가 대각선을 선 하나 긋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 그 제어반 같은 경우는 뭐 MCC라 해서 모터 제어반 아니면은 거리에 이제 뭐 신호등 같은 경우도 제어반이 있고 그래. 그런 거는 이렇게 표기를 한다 보면 되고 뭐 그래서 재해 방지 같은 것을 할 때는 뭐 종에 따라서 이렇게 또 표기를 하고 이중 표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도면에 대한 기호를 이것저것 배웠어.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 이게 이렇구나 하는 게 좀 이해가 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본 사람은 지도를 보고도 바로 이해하듯이. 근데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도면을 보면서 이 기호 같은 걸 익히는 게 중요한데 여의치 않는다면은 오빠 강의를 다시 들어보면서 차근차근 자기가 직접 그려보면서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우리 총 115개의 강의로 이루어진 우리 동의 전기기능사 만들어주는 프로젝트 끝났어. 오, 박수 칠까? 박수 쳐.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해서 이번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화이팅을 외치자. 그래. 하나 둘 셋 화이팅. 야, 그래도 우리 서로 같이 화이팅 했네. 맞춰서. 고생했어. 화이팅. 화이팅.